미국의 대형 금융 큰손들의 종사자 수,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테더라는 코인을 발행한 곳에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리플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200조고 그 정도의 이익이 나고, 지금의 알트코인도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백인 레거시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알트코인을 키울까를 생각해보면, 리플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결제에 대한 부분, 송금에 대한 부분, 기술적으로 유틸리티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뭐 SBI라든지 아니면 뭐 산탄데르라든지. 리플이 중간에 있는 많은 유통체계들을 허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키워드를 던지기는 했어요. 해외 송금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리플이 10년 동안 증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주요 특징과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저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화폐 전쟁의 시각으로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용, 그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부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현대 화폐 이론의 관점을 조금 더 투영하고 여기에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어떤 미국 주도의 어떤 생태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업들의 어떤 국가들의 어떤 움직임들, 그 속에서 저는 코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인의 태생 자체가 일종의 아나키즘의 속성을 띠고 있어요. 탈중앙이라는 게 결국 제도와 어떤 레거시부터 탈피하고 거기서 효용을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한 건데, 비트코인 백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실은 영국에 있는 신문을 사실 제일 먼저 그 백서에 올렸는데, 아직도 누가 만든지를 모르지만 결국은 현대 금융시장에 대한 강한 조롱이 결국 비트코인을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코인 시장의 초기에 있었던 아나키스트들은 말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그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던 전통 금융사업자들이 키워놓은 시장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현타가 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코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다는 것도 알겠어. 다만 어마어마한 부가 코인에 몰리고 있어.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본시장 안에서 이미 코인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고,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과 자산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평가하면 조금은 안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뭐 PER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PBR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PS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멀티플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코인은 사실 되게 애매하죠. 리플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200조고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럼 리플이라는 기업에 그 정도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그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 말씀을 또 드릴 게,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또는 블랙록 같은 미국의 대형 금융 큰손들의 종사자 수,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곳에 인당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테더의 직원수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블랙록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의 규모인데 지금 이익은 결국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결국 코인을 이런 시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돈을 벌어주는 곳들도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과거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일단 거기서부터 탈피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를 읽고 앞으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과거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알트코인은 저는 기술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한 거랑 좀 다른 이슈인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일종의 디지털 금이라고 주창하는 세력들, 그런 분들의 결국 핵심은 이게 금으로서의 어떤 일종의 희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 인류 역사상 금만큼 오랫동안 가치를 보존한 자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계속 금을 사면 되는데 왜 굳이 금을 안 사고 비트코인을 살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분명히 비트코인을 사야만 하는 사례가 있고, 비트코인을 모아야 이득인 정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트코인은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성장해 나가면서 일종의 아류로 성장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전망은 과거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왜냐? 이 알트코인을 키우는 주체가 드디어 확실한 색깔을 띠고 있게 됐어요. 비트코인을 과거에는 아나키스트들이 모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지금의 알트코인도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나온 일종의 백인 레거시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 알트코인의 판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알트코인을 키울까를 생각해보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서 정말 대학 학비도 매우 비싸잖아요. 솔라나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라나라는 코인이 탐욕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코인을 양산할 수 있는 유틸리티적인 효용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것보다 미국인들이 코인 유동성을 빠르게 전 세계에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솔라나의 가치인 거고, 리플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플도 저는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결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송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미 리플이 기술적으로 유틸리티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뭐 SBI라든지 아니면 뭐 산탄데르라든지 유럽과 미국에 있는 주요 금융사들이 리플의 레저 체인을 쓰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리플이 유틸리티적으로 금융혁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리플이 보여줘 왔고, 가장 중요한 건 리플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필 또 다 백인, 또 미국에 있는 기득권,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관점, 달러 패권의 관점, 미국의 빅테크 관점, 미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자본시장의 판의 관점에 접근을 해야지, 리플이 다른 결제수단보다 뛰어나다, 리플이 기술적으로 매우 효용이 있다, 그리고 리플이 은행과 금융을 이미 송금시장 혁신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리플을 키우면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리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과거의 규제는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일종의 그림자 규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 규제라는 건 드러나지 않는 규제죠. 왜냐면 이 화폐 경제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정말 화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젊은 IT 종사자들에게 각광받고 추앙받고 실제로 여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즉 지난 10년간의 규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대놓고 할 수가 없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일종의 간을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규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부터의 규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간보기가 끝난 상태에서 나오는 규제예요. 일종의 고속도로인 거죠. 자동차가 어떻게 보급됐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영역인데, 생각보다 자동차 보험이 먼저 나오면서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이 됐어요. 자동차가 초기에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거에 대해서 괴물이다, 저거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부유층들 사이에서 사고가 나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됐거든요. 지금의 규제는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코인 시장의 규제는 코인 대중화, 나아가서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산업계, 정치계, 금융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될 거예요. 미중의 관세전쟁, 화폐전쟁, 그리고 미국 빅테크가 중국 빅테크에게 대항해야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쫓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결국 그 밑단에는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장악해 나가느냐,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법한 확실한 킬러 서비스와 도구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유틸리티를 줘야 되는데, 현재 화폐 경제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보상이죠. 그런 보상을 매우 빠르게 줄 수 있는 게 코인인 것 같아요. 앞서 리플 얘기를 하셨는데, 리플이 중간에 있는 많은 유통 체계들을 허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키워드를 던지기는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돈을 송금할 때는 이미 많은 수수료라든지 또는 중간에 많은 매개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런 결제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과 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구거든요. 해외 송금할 때 생각보다 은행들이 떼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리플이. 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무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걸 깨려고 하고 있고요. 그 양극단의 경쟁에서 코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미 그 효용과 가치는 10년 동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전 앞으로 코인 시장의 규제가 이런 것들의 판을 훨씬 더 키울 것이라고 보고, 우린 매우 규제를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파이와 NFT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NFT도, 디파이도, 코인도, STO도, 토큰 증권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온체인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체인 자산과 오프라인 자산을 구별하는 아주 기술적 이슈는 매우 심플하죠. 블록체인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분산 원장을 사용해서 위변조 위험이 없고 정말 투명하게 서비스를 효용을 극대화하고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 기술을 없이도 가능하게 할 것이냐인 건데, 그런 자산 거래가 너무 많은 곳들에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디파이, NFT, STO 많은 이름으로 사실은 불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미 앞으로 전 이미 지금 되게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규제 이슈, 이걸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건데, 보험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등장하고 편리함을 넘어서 지금 자동차가 필수제 넘어서 사치제까지 진화를 했죠. 이제는 코인도 필수제를 넘어 사치제로 진화하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NFT를 보면 뭐 유명한 그림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계층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입장권 형태로 쓰였던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싸이의 피네이션이라는 NFT
NFT가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그 운동장에 가서 워터쇼 하잖아요. 물총 쏘고 그런 것들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입장권 같은 경우는 NFT를 시도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초기 자동차의 출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보다 부유층들의 사치제 거래에 굉장히 많은 중간 마진 요소가 있어요. 골프장이라든지 명품 거래라든지 하다못해 백화점 VIP 멤버십 거래라든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더 투명한 시장의 거래를 분명히 필요로 할 겁니다. 코인이 필수제를 넘어 사치제로 진화하는 거죠. 포르쉐도 마티즈도 어차피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시간의 차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100km 제한 속도가 걸려 있잖아요. 하지만 포르쉐, 람보르기니 원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블록체인 자산 시장도 람보르기니 같은 사례가 있을 것이고 마티즈나 아니면 정말 경차 같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온체인 자산들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법한 그런 것들이 정말 큰 산업 생태계를 이뤄낼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규제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과거에는 막연한 이슈, 당국자들이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 즉 그림자 규제가 힘들었다 하면 지금은 규제가 좀 빠르게 도입돼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 자본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담는 그릇으로 코인은 진화했고 현 시점에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아직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룰이 조금 막연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일단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따라가야 될 텐데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모든 나라들 정책 입안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코인 규제를 확 풀어서 이 시장이 대중화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를 안겨다 주는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코인을 발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유동성을 크게 담고 있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삼성전자를 살까요? 아마 삼성코인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동대문 의류시장에 이미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환율 매우 중요하죠. 우린 지금 정책적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나라예요. IMF라는 굉장히 큰 쇼크를 겪었고 정책이 반영된 환율과 업비트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테더의 환율이 조금은 달라요. 그게 무슨 의미냐? 당국이 개입하지 않은 환율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볼 수 있는 환율인 거고 당국이 개입한 환율은 은행에서 거래하는 환전 환율인 거예요. 이게 전 리스크라고 봐요. 지금 기업들도 이 시장을 영위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룰이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룰이 없고 이 룰을 만들고 싶은데 모두가 불안한 상태예요. 미국만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전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금은 잔뜩 사놨는데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저는 중국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이슈가 있죠. 미국은 비트코인을 거듭 모으고 있고 이제는 전략자산화 이슈까지 등장을 했고 미국의 주요 알트코인 사업자들을 다 미국의 본사를 두게 하고 미국의 훌륭한 청년들을 그쪽으로 취직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리스크는 정말 미국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생태계를 키우고 우리도 우리 쪽의 인재들을 잡아두고 우리도 우리 쪽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디지털 생태계에서 키워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미국을 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건 누구의 책임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뭐야 우리는 왜 안 쫓아가? 우리 왜 룰을 안 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 이슈도 봐야 되고요. 일본도 봐야 돼요. 다른 나라가 선진적인 상황을 다 만들어서 구축해서 우리가 후진국이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코인 거래시장 전 세계 3위고요. 만약에 혹자들이 말하는 대로 선진시장에서 룰이 제대로 세팅돼 있으면 유럽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들 주식 안 하고 다 코인 할 겁니다. 그들도 의문을 갖고 있고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주도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시간이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빠른데요. 그렇다면 AI는 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까요? 네, 사실 게임 산업 얘기를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군과 AI를 잘 활용하지 않는 기업군은 단순히 어떤 개발에서의 이슈, 서비스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결국 롱런, 소비자에게 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출시를 해서 이 게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제품 수명 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PLC라고. 과거보다 확실히 좀 짧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AI가 들어가면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게임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계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소비의 과정에서 AI가 저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AI를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업들, 미국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AI를 사용하면서 사실 유통단에서의 물류 비용을 많이 줄여냈어요.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이익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EP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상장주들 실적 발표 시즌인데 AI를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AI를 쓰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 중에 이제 K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KT가 이제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났는데 직원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자르고 있어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기업 출신이고 KT라는 곳이 일단 시작부터가 국가에서 시작한 국영통신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통신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부의 흐름이라기보다 또는 어떤 기업의 멀티플 확장, EPS 관점에서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직결될 것이다. 특히 AI가 자본과 노동의 역할을 지금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AI를 적극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결국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AI가 돈을 버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체크하는 게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이 어디고 그 기업들이 자신들의 체급에 맞게 AI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과하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과하게 비용을 쓰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과도기라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들을 실적 발표를 매번 트래킹하면서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우리 일단 정말 생활인 일반적으로 대중의 시각에서 AI를 바라보자면 저는 이미 우리가 투자 시장 전반에서 AI가 기업 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별개로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코인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것들도 투자로서 지금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 것들을 AI에 위탁해서 하는 케이스들 이미 나오고 있어요.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AI를 이미 지금 투자 상품 추천이나 개인화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일종의 일방향적인 경제 채널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감을 키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AI에 위탁하는 것도 저는 지금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 차원에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자면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AI를 생각보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안 이슈라든지 또는 아직 AI에 대해서 특히 중견급 이상 또는 아직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산업군 섹터에서는 AI에 대해서 상사가 아직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최소한 그냥 문답식 정도로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PPT를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주요 이슈들, 뉴스들을 내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이걸 AI로 내가 통계를 내보는 것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나 그런 것들을 내가 AI에 직접 넣어보면서 결론을 한번 도출해보는 것 또 하나 그냥 맛집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기호적인 부분 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 추천이 나에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호의 데이터들을 AI에 맡기면서 나와 AI가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AI를 직접 나에 맞게 고도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유료 서비스들 중에서 이미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I와 친해져 보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일과 별개로 어떤 나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도 한번 해봄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하다한 거를 말하는 건 저도 좀 부담스럽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사 모바일의 MTS에 내가 직접 구매한 주식을 검색해서 보면 예전에는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매수 매도의 주체를 그냥 우리가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AI로 어느 정도의 트렌드와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실제로 메인 화면에 많이 UI적으로 노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흘리지 말고 하나하나 내가 데이터를 직접 체크를 하고 정립해 보면서 일종의 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거죠. 증권사 앱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가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서비스들 안에서의 AI부터 일단 찾아서 보는 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것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AI가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에서조차 사실은 그런 것들에 소외된 분들이 많은데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주변 환경의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AI가 되게 한 5년 전만 해도 머나먼 일이었잖아요. 뭐 일부 병원이나 일부 IT 기업들은 일부 메이저 금융사들만 AI를 썼는데 지금은 누구나 구글 플레이나 네이버로 검색해도 AI를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의 대중적 허들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더 낮아질 거예요. 비용적인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더 빠르게 우리가 AI를 보급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재미난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출시된 지 꽤 오래돼서 뭐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과거의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게 어떤 개인의 어떤 수준, 역량, 차이, 내가 어떻게 조준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컨트롤을 잘해서 이걸 치킨을 먹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나의 실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게임을 잘 못해도 내 수준에 맞는 AI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크래프톤이라는 개발사에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게임을 못해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게임을 잘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는 이슈인 거잖아요. AI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능력과 어떤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모두가 AI를 쓸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 AI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I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AI를 상용화라고 말하는 부분도 되게 UI, UX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AI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비스처럼 써야 되거든요.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뱅크처럼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서비스여야 하는데 챗GPT가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챗GPT를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챗GPT를 검색해서 써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광화문까지 갈 때 가장 빠르게 가는 법을 과거에는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챗GPT를 검색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챗GPT가 유료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더 효율화되고 고도화된 형태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3만원, 5만원, 10만원씩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대중화된 서비스를 연내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AI를 대중화시킨다는 건.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 저녁 11시에 퇴근하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원을 내고 블루를 부를까? 돈이 많은 분들은 만원, 2만원을 더 웃돈을 얹어서 블랙을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없는 분들은 계속 불러도 끝까지 택시가 안 오니까 30분 부르다가 그냥 버스랑 다른 형태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내가 카카오의 에이전트를 부르고 나 1시간 안에 집에 가고 싶어. 적당한 방법을 찾아줘. 아니면 나 1, 2만 원 정도 돈을 쓸 테니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 아니면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기다린다고 집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에 대한 답을 매우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답변해 줄 거고 이게 머나먼 일이 아니라 연내에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AI를 정말 너 대중화적인 형태로 쓸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올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개인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를 쌓는다라는 점은 뭐 사실 저도 뭐 부자가 아니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자들을 만나면 사실 같은 이야기들은 하세요. 매우 부지런하시고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저것 때문에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내일이 되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례로 요즘 새로 나오는 걸그룹 노래를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열린 자세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전 디지털 시대에 상대적으로 부를 조금 더 빨리 쌓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이것도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그리고 그 미국 안에서 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어떤 거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호기심을 갖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분들 주변에 머물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시대거든요. SNS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인스타그램이 뭐 많은 부작용을 낳는 소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을 만한 채널들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X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호흡과 소통의 채널을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나쁜 점만 우리가 들춰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맞이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뭐 앞서 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와 가까워지자라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개발자가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사실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I를 되게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AI 서비스를 써보는 것부터, 그리고 AI가 적용된 서비스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한 번쯤 눌러보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AI 기업에 내가 종사할 수 있어? 내가 그 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부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놓아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극화 속에서 내가 저 직종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패배주의적인 시각으로 놓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요즘 정말 큰 기업들 내지는 돈이 많이 도는 섹터의 산업군들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 그 패배주의에 탈피하는 것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당연한 지원과 복지가 뒤따라야 되는 거는 AI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겠지만,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말씀을 꼭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테크노베이션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책 내용 보면 사실 뭐 알맹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통신 서비스를 영위하던 기업들이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드라마를 제작한 곳 생각보다 영화 제작사가 아니라 KT라는 통신사입니다. 네이버라는 인터넷 플랫폼, 검색 광고와 어떤 생활 서비스의 온라인화로 돈을 벌었던 기업이 최근에는 웹툰을 내놓기도 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업의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어떤 직무나 어떤 직책이 한 곳에 고여있는 시대는 절대 아닐 거예요. 디지털 시대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고, 자산도 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 온체인화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제 정말 도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절망하거나 패배주의에 쌓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정말 잘 쫓아가는 나라거든요. 그 어느 나라보다 통신망이 빨라요. 저는 거기서 매우 큰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린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특히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맥락 없이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심플하게 얘기해. 저는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률적으로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게 저는 금에 베팅하는 거와 매우 흡사한 투자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구의 패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 더 이상 자국의 청년들의 피를 쉽게 흘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가지 않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중국의 국민들도 더 이상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의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디지털 기술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흐름과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거는 가장 안전한 베팅을 하라. 그리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흐름을 잘 봐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자본은 원화 자산은 사실은 달러 자산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있죠. 다만 저는 경쟁력인 자산이 우리나라에 하나는 있다고 봐요. 바로 사치제 쪽이 될 거라고 봐요.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 좀 다른 얘기인데, GTX가 굉장히 이제는 직주 근접을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주의 이슈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집을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필수제인 부분들이 많이 오를 거라고 봐요. 특히 AI 시대에는 모든 서비스, 모든 데이터들의 허들이 낮아지고 각 주요 밸류에이션을 많이 낮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매우 희소한 것들이거든요.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매우 버블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금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나 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집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나 옷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정말 희소의 가치가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 그걸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